이어서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바디우의 본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우 스스로도 자기가 왜 이렇게 철학을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철학사가 지금 현재는 바디우가 이 책을 썼던 1980년대 말 20세기죠. 20세기에 지금 철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유의 역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일단은 현장 점검, 시대 점검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Admettons qu'aujourd'hui, à échelle mondiale, on puisse commencer l'analyse de l'état de la philosophie par la supposition des trois énoncés que voici. 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래의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 철학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보자. 자, 이제 세 가지 가정을 바디우가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가정은 현재 철학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제로 집약될 수 있다. 자기가 보기에, 바디우 자신이 보기에 오늘날 서구 철학의 위치는 다음의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 명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이데거 est le dernier philosophe universellement reconnaissable. 간단하죠. 이건 뭐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하이데거는 보편적으로 인지 가능한 마지막 철학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이데거가 마지막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 그 하이데거 이후에는 철학자가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데거 이후에 철학자 많잖아요. 스타 철학자들 많은데 영미권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뭐 많은데 바디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지 가능한. 그럼 이제 누가 됐을까요? 하이데거가 마지막이라면 이제 본인이에요. 하이데거 이후에는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바디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바디우가 보기에는 20세기는 철학자는 하이데거가 마지막이다. 그 이후에 철학했던 사람들은 철학자이기보다는 바디우에게는 소피스트들이죠. 상대주의자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바디우가 보기에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바디우가 지금 철학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말하는 것은 뭐 인생 철학도 하고 무슨 철학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에 의해서 정립된, 그리고 플라톤이 정리한 그 철학사의 흐름을 말해요. 물론 플라톤이 그 자기 이전의 철학들을 정리를 하죠. 파르메니데스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던 존재의 문제를 집중을 하면서 결국은 플라톤의 철학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디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이데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바디우가 말하는 철학이에요. 다른 철학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철학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전통이 구성이 되었다면, 자, 그 철학의 전통의 마지막 지점에는 하이데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디우가 보기에는 충분히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철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정립에 있어서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은 보편성의 존재인 것이죠. 상대성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보편적인 것인데 그것의 문제를 다루었던 마지막 철학자는 하이데거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탐사했던 마지막 철학자는 하이데거라는 것이죠. 즉 있음의 문제, 있음의 질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있지 않은 것과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있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인데, 그 있음의 문제를 가짜 있음의 문제들과 구별시키면서 정립하고 탐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데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철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철학 그러면 좀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철학이라는 용어를 다른 곳에서도 쓰기도 해요. 동양 철학도 있고 뭐
일본 철학도 있고 종교 철학도 있고 다 철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나는 나의 삶의 철학이 있어 라고도 하죠. 그런 용어도 다 철학을 의미하지만 지금 철학책 속에서 바디우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단어는,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탐사하는 과학인가 하면 있음의 문제를 탐사하는, 존재의 문제를 탐사하는 과학인 것이고, 그 존재의 문제를 탐사하는 과학을 플라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알려진 동굴의 우화라는 플라톤의 은유죠.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우화라고도 하고 은유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알레고리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플라톤의 알레고리, 은유에 의한다면 우리는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굴 속에 있는 사람. 플라톤이 철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우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동굴 속에는 빛이 없으니까 껌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불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빛이 무언가 하면 우리의 등 뒤에 불이 펴져 있어요. 모닥불이, 거대한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닥불과 우리 사이를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모닥불의 그 그림자가 비추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면, 동굴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세상이 아니라 무언가의 그림자인 것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가상인 것이잖아요. 썽블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실제를 보지 못하는가 하면 플라톤의 묘사에 의한다면 우리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박당해 있기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그 보이는 것이란 결국 어떤 가상적인 것에 대한 가짜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알레테이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가짜 있음들인 것이죠. 철학자란 이러한 가짜 있음에 대한 이미지들, 그 가짜 있음에 대한 형상들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걸 배웠죠. 누구에게 배웠나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보지 말라. 사유하라. 눈앞에 있는 걸 반박하라.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눈앞에 있는 것은 가짜다. 눈앞에 있는 것은 진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증수를 통해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걸 믿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장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행보였고, 그 소크라테스를 관찰했던 제자 플라톤이 배운 철학함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플라톤은 가짜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동굴의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은유이긴 하지만 철학자는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에 매혹되지 않고 진짜를 찾아 나가는 사람, 진짜 존재를 찾아 나가는 사람, 진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선명하게 진짜 있는 것들의, 존재하는 것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존재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의 요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처럼 존재를 마주하려고 하는 것을 철학의 실천으로 간주했던 마지막 철학자는 하이데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데거일 뿐이다. 진정으로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을 철학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환상의 세계를 횡단하는 과정, 이것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철학자가 하이데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철학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철학의 상태를 바디우가 제시를 하면서 암시하는 철학의 본령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라톤을 비판했던 많은 20세기 철학자들을 소환하면서, 자, 이러한 철학의 본령이라는 것은 이제 철진한 거 아니냐, 이걸 다시 수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다시 수용하면 사실상 철학을 다시 종교적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하이데거 자신조차도 비판을 했던 이 형이상학의 모순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동굴 속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 가짜고 다 진짜 존재가 아닌 것이고, 동굴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존재와 마주하는 과정을 철학으로 생각했던 아주 오래된 철학의 역사가 결국은 종교처럼 변화하는 것을 왜 마주보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을 비판했던 20세기 철학자들을 왜 다시 철학자가 아닌 소피스트들인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려고 하는가라는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으니까. 눈앞에 있는 건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진짜를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 존재를 마치 실제인 것처럼 파악하고 저게 진짜다. 그러니까 저것만 믿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실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실체라는 또 다른 가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종교적인 광신주의로 빠질 수도 있지 않는가? 자, 라고 비난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플라톤에 대한 비난이 여러 차례 가능했던 것이고, 실제로 20세기 상당 부분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난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우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학의 전통을 플라톤으로부터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이렇게 어떻게 바디우가 하나의 텍스트와 마주하는지, 하나의 텍스트를 단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텍스트의 세계를 어떻게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디우가 플라톤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은 플라톤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네오플라톤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플라톤주의자가 아니에요. 바디우가 플라톤이라는 텍스트를 마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텍스트를 마주하는 방식으로 제가 추천드릴 만한 태도이기도 한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 플라톤 정도 되는 거대한 철학자라면, 거대한 어떤 이론가라면,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론을 형성해내기도 했고, 또한 다른 어떤 강력한 이론들을 논박해서 극복해내기도 했던 이런 거대한 이론가들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그 내부에 분쟁의 지점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플라톤은 이렇게 하이데거의 비판에 의한다면 플라톤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사유를 일자의 사유로 바꾸어버린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플라톤은 결국은 존재에 대한 사유를 형이상학의 그 이데아의 세계로, 일자의 세계로, 그래서 일자를 실체화시키는 세계로 끌고 갔던, 그렇게 해서 철학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의 본질을 충분히 숙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적인 이론의 지향점과는 다른 여지도 많이 남겼던, 자, 그러한 이론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거대한 이론가란 결국 자신의 사유의 여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태제가 구성이 되고, 이 태제를 위협하는 안티태제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태제로 나아가는 절차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그 내부의 충돌과 균열의 지점들을 그 이후의 독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충분히 남기고 흔적을 보여주는 이론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론들이 궁극에 가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이 여정 속에서는 자신이 만난 그 적군들, 자신이 만난 안티테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실질적인 효용성들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우는 플라톤을 바라볼 때 플라톤이 결국은 그 이데아주의로 갔다라는 그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 사람이 가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난국들, 자신이 투쟁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투쟁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이렇게 치워두었던,
해결하지 못한 채로 치워두었던 어떤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플라톤의 위대함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의 플라톤 독해가, 그와 같은 방식의 하나의 거대한 이론가에 대한 텍스트 독해가 결국은 그 텍스트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지점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독해법이라는 것이죠. 바디오는 그렇게 플라톤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이데거에 이르는 철학의 여정이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방식으로 읽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실제를 사유하는 방식이 어떠했고 그 실제를 사유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은 지금 플라톤과 하이데거에게는 어떤 존재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어떤 종류의 그 보편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포기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하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방식의 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방식의 접근과 독해가 결국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는 철학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고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그와 같은 투쟁의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모순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종의 과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이데거가 비판했던 것처럼 철학이 어떻게 형이상학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종교적인 실체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떠안으면서 철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철학의 역사란 이러했던 것인데 그 마지막 철학자는 하이데거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문제를 탐사했던 마지막 철학자인 것이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보편적으로 인지 가능한 마지막 철학자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바디우가 철학에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상태 점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말씀을 몇 가지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하이데거 지금 이제 바디우가 하이데거와의 대화를 많이 해 나갈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철학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하이데거라는 아주 중요하게 자기가 지금 표지하고 있는 철학자의 철학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하이데거와의 대화를 계속 이 철학적인 과정에서 진행해 나갈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한번 덧붙여 보고 싶어요. 하이데거는 지식을 과학 문명을 실증과학적 담화의 엄밀성을 거부했던 인물이죠. 자, 지식의 세계, 논리의 세계, 과학적 이성의 세계는 하이데거에 의한다면 니힐리즘의 세계,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결국 존재를 탐사하고 그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전통을 세울 때에 어떤 용어를 사용을 했는가 하면 시적인 언어의 세계가 결국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존재의 문제와 관련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바디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디우가 하이데거가 존재에 관련해서 결국은 사유를 했던 마지막 철학자이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바디우는 하이데거의 전통을 이어받지는 않아요. 하이데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과학의 언어에 허무주의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언어, 합리성의 언어,
합리주의의 언어, 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결국 그로부터 시작한 실증과학의 세계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가져왔다라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우는 그렇지 않죠. 바디우는 심지어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와 바디우는 어떤 결별의 지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식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자,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에게 공유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바디우에게도 공유된 문제예요. 바디우도 지금 백과전서적 지식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바디우에게도 결국은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존하는 존재를 억누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존재의 문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결국 과학기술의 문명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공유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 담화를 모두 다 비판하고 있어요. 과학 담화를 모두 다 비판하고 있어요. 보편적 지식의 체계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즉 실증과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모두가 다 비판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도 비판하고 락강도 비판하고 바디우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인 사유를 락강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디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학적인 사유, 수학적인 사유, 이 집합론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곳에 존재하는 균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과학적인 사유의 언어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적인 언어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과학기술과 과학 담화, 지식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영역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하이데거는 시적인 언어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행보를 보였던 것이고, 바디우와 락강은 오히려 논리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우는 칸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칸토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그 다음에 후속 질문들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은 어떻게 되는가?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은 자, 바디우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철학자이기보다는 소피스트들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비판했던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뭐랄까 급이 낮은 소피스트이기보다는 보다 더 엄밀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보다 더 엄밀한 말장난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말을 가지고,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껏 써왔던 언어가 참으로 보잘것없다. 우리가 이제껏 사용해왔던 이 언어, 특히 철학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철학의 언어에서 많은 부분을 다 제거해내야만 한다라는 말장난을 했던 소피스트들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당히 위대한 소피스트들이죠. 즉,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보다는 언어라는 도구가 얼마나 많은 장난질을 쳐왔는지를 비판하고 이 언어의 세계를 분석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20세기의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철학자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물론 지금 바디우는 그들을 엄밀한 철학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분석 철학자들,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물론 이제 분석 철학의 전통에 스스로 완전하게 전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인물들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는 락강도 세미나 17의 3강, 4강에서 언급을 한 일이 있는데, 자, 락강의 표현을 쓰자면, 제가 이전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일이란 결국 철학의 음담패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뜬구름 잡는 사변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를 정교하게 청소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언어는 허망한 걸 지시한다. 그건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한다. 그냥 환상들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그 언어는 제거시키자. 이런 언어는
좋다. 이런 언어는 우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언어는 받아들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를 상당히 논리화하는 방식으로 철학의 언어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학이 너무 실체를 막 가정을 하고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거의 종교 담론화된 수준에서 철학이 언어를 남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철학의 언어를 제한시키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문학적인 표현까지 다 제거시켜 버리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거시켜 버리고 결국은 철학의 언어를 상당히 제한함으로써 완전히 과학적인 언어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것이죠. 이게 분석 철학의 지향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이데거 이후에 등장했던 철학자들은 존재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포스트 모던적 사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영역을 이렇게 제한해버리자. 철학이 할 수 있는, 결국은 철학이라는 것이 사유할 수 있는 존재에 관련된 그와 같은 사유의 가능성들을 차단해버리자. 즉 언어의 한계 안에 머물러버리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담론들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담론들이야말로 사실상 폭력적인 담론들이고 그 다른 담론들이야말로 엄밀하지 않은 담론들이고, 그러니까 철학이 자신의 영역을 상당히 축소시켜버리자 다른 담론들이 등장을 해서 정치적인 담론 혹은 사회적인 담론 혹은 뭐 어떤 다른 어떤 폭군적인 담론들이 등장을 해서 이 존재에 관련해서 발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정치적인 담론들이죠. 특히 폭력적 정치의 담론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뭐 정화시켜야 된다. 우리 러시아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러시아인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정신을 구축해내기 위해서 뭐 더러운 사변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쓸어버려야 한다.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주장들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청소해야 한다. 자, 이런 담론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나치에게서 들었던 혹은 일본 제국주의에게서 들었던 그와 같은 담론들인 것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대립되는 민족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담론들. 이 담론들이 뭐예요? 다 존재를 겨냥하는 담론들이에요. 존재, 러시아인의 존재가 있다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사고에 의해서 지금 훼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존재의 문제를 겨냥하는 발언들인 것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철학적인 철학이 결국은 과거에 했던 그 아주 사변적이고 아주 잘못된 오염된 담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이데거 이후에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기를 멈췄으니까, 올바름에 대해서 사유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 올바름에 대한 사유, 존재에 대한 사유의 권리를 유사 철학들이, 유사 정치학들이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담론들을 훼손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존재에 관해서 말하고자 했던 권리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철학의 영역 안에서 그와 같은 존재의 진리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철학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오를 투사의 철학이라고 부르잖아요. 투사적인 철학자라고 부르잖아요. 철학자는 다시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광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옳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광장으로 나아가는 것만 흉내내고 이론적인 토대가 없어서 광장에 나가서
푸틴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유사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태도를 흉내만 내는 또 다른 철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의 직무유기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우는 여러분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그게 참 특징적이죠.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해요. 유튜브에 바디우 강의 쳐보면 여러분 영어로 된 강의도 있고 뭐 프랑스어로 된 강의도 있고 꽤나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유로피언 그레듀에이트 스쿨에서 강의했던 그 영어 강의, 참으로 프랑스 액센트가 너무 많이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발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어로, 거의 영어 같지 않은 영어로이기는 하지만 영어로 많은 강의들을 올려놨어요. 바디오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아가야 한다고 광장으로 가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는 예술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술가처럼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구성해내고 그 자신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신의 강의실에 틀어박혀서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사변들을 과시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리로 나아가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디우는. 자, 그래서 다시 바디우의 철학에 대한, 바디우의 생각에 대한 소개를 계속 이어나가 본다면, 자, 이래요, 여러분. 바디우는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는 존재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마지막 철학자를 하이데거로 규정했다. 지금 첫 번째 명제가 그것을 말한다.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를 마지막 철학자라고 규정하는 그 첫 번째 명제와 함께 저는 20세기 철학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바디우가 하이데거를 그렇게 마지막 철학자라고 규정하는지, 그럼 바디우 자신은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지금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디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대주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철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상대주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20세기 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관점인데, 상대주의라는 것은 각자가 다 가치가 있고 다 옳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견 우리에게는 그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나름 맞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나름 맞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우는 또한 거기에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도 맞아요. 저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블라디미르 푸틴도 맞았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는 그걸 판단하기가 좀 곤란해요 라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판단을 중재하면 결국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들이 그 판단의 권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언어에 그걸 포함시켜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더 맞다, 자신들도 맞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다. 결국 상대주의의 세계가 초래하게 되는 카오스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카오스에서 질서를 잡고 그 카오스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세상을 평정시키는 것은 결국 올바름, 진정한 올바름이 아니고 가짜 올바름을 자신의 강한 권력을 통해서 휘두르는 권력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 권력의 궁극적인 지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그 권력의 궁극적인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품 자본주의예요. 결국 상품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옳은 것이고 돈을 벌 수 없게 해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아주 보편적인 질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까지도, 우리의 아주 고유한 존재도 상품화시키기를 강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품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상품 자본주의가 자신을 우리에게 둔갑해서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결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죠. 지금 다수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모순들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참으로 좋은 것이고 지켜야 할 만한 가치다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는 있어요. 북한을 보세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저 모양 저꼴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핵폭탄 하나 붙잡고 모든 인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결국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권력 집단이 모든 걸 지배하는 방식으로 모든 인민에게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가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비리 투표들, 그 비리들이 모든 것이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고 훼손시키고 있고 결국은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특히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가짜 선이 등장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견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맞지만 또한 상품자본주의가 어떻게 다수결 민주주의 안으로 스며들어서 결국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선택의 방향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 선택지에 우리의 존재를 귀속시키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상품자본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우리를 어떠한 방식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의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을 선으로 가정하는 그와 같은 권력이기는 하지만 즉 민주주의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결국은 그와 같은 다수결 민주주의조차도 상품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우리의 세계를 유한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환상 속으로 밀어넣는 유한성의 환상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결 민주주의의 세계라고 해서 절대적인 선이 지배하는 공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름의 아주 강력한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디우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 보편성이 존재한다. 상대주의에 경도되지 말자.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것의 첫 번째 형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면 바로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의 문제예요. 보편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편적이지 않으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그 모습 그 자체로 있는 것. 실체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모습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존재다라고 고대의 철학자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의 철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것을 현대의 철학자들은 찾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가 성공했는가 하면 바디우는 수학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걸 찾아내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수학자 자신들은 그것이 존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철학자의 위치에서 관찰해 보았더니 수학의 역사 속에서 특히 집합론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보편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에 있는 것을 수학자들이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디우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찾아낸 보편적인 존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테지만 그것을 바디우는 공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백.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디우의 앞으로 전개될 철학을 환원시켜서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상대주의는 나쁜 거다.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존재를 다루는 철학자의 본연의 모습이다. 보편적인 것과 마주해야 한다. 보편적인 것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라는 설명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보편적인 것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거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아닌 영역에서 그게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집합론의 세계에서 발견된 보편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의 첫 번째, 이 수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수준에서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이름은, 기표는 공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게 공백이에요.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이 공백이고, 공백은 변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시킬 요소가 없으니까. 무엇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려면 그것이 자신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건 변화할 수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게 공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백이 바디우가 지금 집합론을 가정하면서 생각하는 존재의 하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백은 없는 걸 말하잖아요. 없으니까 공백이잖아요. 지금 존재는 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디우는 없음이 있다라는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구성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있다라는 방식으로 철학을 구성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수학자들이 증명해내지 않았냐? 공집합을 봐라. 공집합이 없으면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가 지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에서 공집합의 규정이 뭐냐? 그걸 나중에 이제 수학의 집합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탐사함으로써 왜 그게 그렇게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지만, 집합론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그 수학의 공리에는 분명히 있어요. 공집합의 공리가 있어요. 공집합은 무엇인가? 모든 집합의 보편적 부분 집합이라는 방식으로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디에나 있고 영원하고 유일하게 일자이고, 왜냐하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공집합은 두 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려면 하나에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걸 복사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걸 복제하면 두 개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를 똑같이 두 개로 만들려면 그 하나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집합은 속성이 없죠. 요소가 없으니까.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복제할 수가 없어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가 안 돼요.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인 일자인 것이죠. 과거의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일자가 공집합의 형상으로 역설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자들은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